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어업 단속선과 충돌한 북한 어민 60명을 조사도 하지 않고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베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아베를 두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두려움 말고도 숨겨진 속내가 있다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대한민국 빼고 북한이랑 중국, 일본 셋이서 이렇게 놀면 안 되겠니? 부탁이다. 나 너무 피곤해. 미세먼지랑 방사능, 미사일까지.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조용히 살고 싶다. 응? 부탁할게 얘들아. 오늘은 아베가 김정은에게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와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나라 합참의장의 발언, 러시아가 독도 침범했을 때 전투기까지 발진하려 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패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정부가 7일 자국 수산청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북한 어선의 선원 60명을 조사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북측에 인도한 데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조업 중 일어난 사고인 만큼 선원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는데도 이례적으로 현장 송환했다는 지적입니다. 자민당 지도부와 수산 담당 의원 모임은 수산청 간부들을 불러 북한 선원을 다른 북한 선박으로 돌려보낸 경위 등을 들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로부터 곧바로 돌려보내는 것은 저자세 인상을 남긴다, 선원들을 일본 국내로 연행해 조사하는 등 대응을 했어야만 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산청 담당자는 어선이 수산물을 어획한 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병 구속을 하지 않고 엄중한 경고를 한 다음 배타적 경제 수역 밖으로 퇴거시켰다며 일본 어선의 안전보장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태도는 다소 북한에 쫄아있는 듯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수산청의 입장을 전하며 베이징 대사관 등 외교 루트로 북한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대화태 주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조업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 조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극히 문제라면서 계속해서 외국 어선의 불법 조양 방지를 위해 의연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고 당일 이와나미 슈이치 해상보안청 장관은 기자들에게 해상보안청 손시선이 현장 해역에 도착한 오전 11시경에는 북측 선원 전원이 어업 단속선에 구명정에 타고 있었고 손시선은 주변 검색 및 경계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그 후 침몰한 어선이 아닌 다른 북한 어선이 구명정에 다가와 선원들을 데려가 선원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북한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아베 정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국회 연설을 통해 내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을 결의를 하고 있다며 냉정한 분석 위에 모든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과감히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조업 문제로 북한과 대립할 경우 정상회담 조성 분위기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사고 해역 위치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대화태 어장은 최근 들어 북한 어선과 일본 공선 간 충돌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데 해당 해역은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200해리 약 370km 내여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대화태 인근 해역에 쏜 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라고 주장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에선 북한이 이런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접경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양국 간 대치 상황과 관련해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충돌 사고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침몰한 어선에 대한 배상이나 현장 해역에서의 권익을 둘러싼 논의를 제기하는 사태도 예상된다며 대화가 단절된 일북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 때문입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2017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북한과 마주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아베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베 총리도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회담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부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 사람들이 연이어 방북했습니다.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의 아들 가네마루 신고를 대표로 하는 일본 방북단 60명이 9월 중순 북한을 찾았고 일본 의사회 대표단도 9월 하순 방북해 의료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이 본격적인 대북 접촉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최대한의 대북 압력만을 주장하던 일본이 왜 조건 없는 만남으로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아베 총리의 유엔 총회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납치, 핵, 미사일 순서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해결에 온 힘을 쏟는 한국, 미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가 핵과 미사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심에 민감한 일본 정치인들은 공개석상에서 반드시 납치, 핵, 미사일 순서대로 말합니다. 아베 총리는 9월 16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집회에 참석해 나 자신이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납치 피해자들의 가족은 물론 납치 피해자들도 나이가 들고 있어 한순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10월 5일과 11월 15일이 되면 납치 문제가 집중 부각됩니다. 북한에 있는 요코타 메구미의 생일과 납치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코타 메구미는 납치 문제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 중학교 1학년 때 저녁 운동을 하고 집에 가다가 북한 공작원들한테 납치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에서 평범한 일본인들을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갔습니다. 납치된 일본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침투할 공작원에게 일본어 등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요코타 메구미 등 17명을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정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입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에 아베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납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8년 9월입니다. 한 납치 피해자 부모가 납북된 딸을 구출해달라며 일본 자민당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자민당 간사장인 아베 신타로 의원의 아들이자 비서였던 아베 신조가 이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베는 1993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납치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공부를 못해 명문대를 나오지 못한 아베가 복잡한 경제 문제, 사회보장 문제는 안 다루고 정체불명의 납치 문제를 다룬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일본 정치인은 도쿄대, 게이오대, 와세다대 출신이 대부분인데 아베는 세이케이대 출신입니다. 수많은 국회의원 중 오직 아베만이 납북자 문제에 열성을 보였습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방북이 성사되자 아베 관방부장관은 고이즈미 총리를 수행해 평양으로 갔습니다. 납치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북한이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당시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은 납치 문제를 통크게 인정하고 일본의 통큰 경제협력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과하자 고이즈미 총리는 평양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평양선언의 뼈대는 북한과 일본이 식민 지배 문제와 현안들을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해나가며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납치 문제를 시인하자 일본에서는 평양선언의 본류였던 북일 수교, 경제협력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납치 문제만 부각됐습니다. 일본이 식민 지배 가해자에게 납치 피해자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악의 나라 북한을 규탄하며 결집한 일본 우익 세력은 납치 문제에 앞장서온 아베를 납치의 아베로 떠받들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고이즈미 총리 퇴진 후 아베는 총리가 됐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거듭 거론한 배경에는 나이가 들어 한순간이 시급한 납치 피해자 배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외교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남쿠릴 열도 4개 섬 영유권 문제, 북한과 일본의 납치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뒤로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가 북한과 회담을 이어가자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일본 패싱이 현실화되자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9월 26일 떡 줄 생각 없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라고 말하며 일본이 조선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로 주변 나라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갈수록 외톨이 신세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후한무치한 섬나라 족속들과 무턱대고 마주하는 데는 흥미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 뒤 납치 피해자 5명이 일본으로 귀국한 뒤 17년 동안 한 명도 귀국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일본 정부로는 통한의 극치지 장관, 이마이 정무비서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입니다. 2019년 9월 일본 정부에 개각돼도 위 3명의 인사들은 모두 직책이 연임되거나 더 높은 직책으로 기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코 히로시게 전 경제산업상은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으로 기용되며 아베 총리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코 히로시게 간사장이 공개석상인 국회에서 아베 총리에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전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설계한 아베 총리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삭제를 직접 발표하여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얼굴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와 같은 호소다 파벌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친아베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자민당 간사장이 국회 참의원 대표 질의에서 아베 총리를 향해 국회 심의에서는 겸허하고 정중한 대응을 하도록 강하게 요청한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소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인데요. 같은 정당 같은 파벌끼리 면전에서 비판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측근에게 면박을 당한 아베 총리는 우정에서 나온 충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 관련해서도 세코 간사장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헌은 아베 총리의 가장 큰 관심 분야 중 하나인데요. 세코 간사장은 개헌을 아베 정권의 치적 만들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며 아베의 의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자신이 주도했으며 이것이 일본 국민에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자신의
국적을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아베 총리의 면전에서 하극상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인데요. 세코 히로시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코 히로시게가 간사장으로서 자민당 내부에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아베 총리와 세코 간사장이 속해 있는 호소다 파벌은 아베 총리 이후 파벌을 이끌어갈 인물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어 차기 자민당 리더가 되기 위해 존재감을 어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최측근들마저 독자 노선을 형성하려는 분위기가 일자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의 레임덕이 가시화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세코 간사장이 아베 총리에게 대립각을 세운 바로 다음날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발표되며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간사이 전력 경영진과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브로커가 세코 간사장에게도 기부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코 간사장은 일본의 정치자금 규정법이 정한 개인별 연간 기부금 상한액인 150만엔씩 4년 동안 한화 6,700만원 정도를 야나기타 산업의 사장인 A씨에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원자력 발전소 비리의 주체로 알려진 브로커 역시 야나기타 산업 소속으로 밝혀진 것이죠. 연간 기부금 상한액 내의 기부였기 때문에 단적으로 보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관련한 35억 원짜리 대형 비리 사건인 모리야마 사건 조사 과정에서 모리야마 역시 야나기타 산업 소속으로 밝혀지면서 야나기타 산업으로부터 6,700만 원을 기부받은 세코 간사장 역시 모리야마 비리 사건과의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리야마 스캔들로 번지면서 일본 정계에 대형 비리 스캔들이 열릴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코 간사장은 순수한 개인 후원으로 받은 기부금이며 모리야마와는 일면식도 없다라며 비리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경산성의 수장이었던 세코가 과연 원자력 관련 비리 스캔들에서 자유로울지는 의문입니다. 세코 간사장이 아베에게 하극상을 보인 지 바로 다음날 발표된 세코 관련 비리 의혹, 참 시기가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베의 최측근을 덮친 원자력 관련 비리 스캔들이 일본 정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레임덕이 거론되는 아베 총리는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